자, 이번 시간은 저당의 상환이라는 주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시험에 논의가 되는 것은 변동이자율은 논하지 않습니다. 고정이자율만, 계산 문제를 풀 수가 있기 때문에 고정이자율만 출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상환 방식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원금, 균등, 상환 저당이라고 하는 거, 또 하나가 원리금, 균등, 상환 저당, 그리고 점증, 상환 저당, 이런 식으로 세 가지가 있는데, 실제 시험 문제 포인트는 원금, 균등, 상환 저당과 원리금, 균등, 상환 저당, 이 두 개를 비교하는 게 거의 대부분의 문제를 차지하게 됩니다. 자, 기본 틀부터 가볼까요? 원금이 매기수 균등한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다? 원금, 균등, 상환 저당, 그리고 원리금이 매기수 동일한 것을 가리켜서 원리금, 균등, 상환 저당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일단은 이 얘기의 논의의 전제는요, 원금, 균등, 상환 저당이든 원리금, 균등, 상환 저당이든 점증, 상환 저당이든 이자율은 똑같고요. 그래서 전체 상환할 금액도 다 항상 동일하다라는 전제에서 얘기가 전제가 돼야 돼. 해서 처음에 상대적으로 많이 내는 것이 원금, 균등, 상환 저당, 그리고 상대적으로 나중에 많이 내는 것을 원리금, 균등, 상환 저당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가볼까요? 원금, 균등, 상환 저당은요, 두 개를 계산해 봐야 돼. 이자 상환액 따로 계산하고요, 원금 상환액 따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기수 상환할 원금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계산을 하게 되면 간단해요. 대출 총액, 융자 총액을 대출 기간으로 나누게 되면 어떻다? 이게 매기수 상환할 원금액이 됩니다. 2억을 대출받았습니다. 20년 동안 1년에 한 번씩 상환한다. 그러면 원금, 균등, 상환 저당일 때 토탈 한 기수에 1,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상환할 원금액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1기수 때, 1차 때는 뭐를 말하고요? 만약에 전제 2억을 20년 동안 나누어서 대출을 하게 된다. 다 상환을 하게 된다. 그러면 한 해에 얼마? 바로 1,000만 원씩 대출을 갚을 것이다. 원금은 1기든 2기든 3기든 4기든 20기든 항상 똑같은 구조가 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자를 어떻게 계산할 거냐? 첫 회 때는 한 번도 안 갚았으니까 뭘 해야 돼? 2억을 기준으로 해서 이자율을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2억, 이자율이 5%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자율 5%다. 그러면 2억 곱하기 0.05를 하게 되면 여기서 얼마? 1,000만 원이라는 이자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원금, 균등, 상환 저당에서 첫 회차, 이 조건에서 첫 회차 납입할 금액이라는 것은 2,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되게 될 겁니다. 계산 문제 나와요. 해서 이렇게 보는 거고, 그럼 두 번째 회차에 납입할 금액을 볼까요? 원금은 똑같이 얼마? 1,000만 원. 동일한 구조가 되겠습니다. 원금은 매기수 동일하니까 이자는 이제 좀 줄어들죠. 이미 1,000만 원 갚았으니까 얼마? 1억 9천 곱하기 0.05 하게 되면 이게 얼마? 950만 원이라는 이자. 그래서 두 번째 회차는 얼마? 1,950만 원을 갚으면 된다. 세 번째 회차를 가볼까요? 원금은 그대로 동일하죠. 원금은 매기수 동일한 구조고, 지금 세 번째 제가 두 번 갚았다는 얘기거든요. 두 번 갚았으면 얼마? 1억 8천 곱하기 0.05 하게 되면 얼마? 900만 원이라는 이자를 갚으면 된다. 그래서 원금은 매기수 동일하고, 이자는 이 주어진 데이터에서는 1,000만 원, 950만 원, 900만 원, 850만 원 이런 식으로 점차 줄어들어요. 그래서 원금, 균등, 상환 저당은 원금은 매기수 동일하다. 근데 이자 상환액은 기수가 지날수록 점차 줄어들게 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처음에는 많이 내다가 뒤로 갈수록 적게 내는 방식, 이걸 뭐라고 한다? 원금, 균등, 상환 저당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대출 받은 입장에서 지금 당장 여기 돈 있으면 어떤 방식? 원금, 균등, 상환 저당 방식을 보통 채택을 할 수가 있을 텐데, 현실은 99% 그렇지 않고요. 대출 좀 쉽게 많이 받으라는 이런 취지로 원리금,
균등 상환 저당이라는 것을 보통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원금 균등 상환 저당 다시 갑시다. 매기수 상환할 원금 상환액은 대출 통액 나누기 대출 기간이니까 항상 동일하고 이자 상환액은 점차 감소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전체 상환액도 점차 감소한 이 구조를 가리켜서 원금 균등 상환 저당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한편 월금 균등 상환 저당은요, 만약에 아까 2억이라는 금액을 20년 동안 나눠서 갚는다라고 했을 때 매기수 상환할 원리금이 항상 동일한 것을 가리켜서 원리금 균등 상환 저당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계산하는 방식은요, 대출 총액 곱하기 저당 상수라고 하는 거. 시험 문제에서 저당 상수를 미리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행에서 2억을 대출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자율이 있을 텐데 얼마나 매기수 상환을 할 것이냐? 은행 담당 직원이 그 계산 기술에서 알려주죠. 그때 이 사람들이 쓰는 건 뭐라고요? 대출 총액 곱하기 저당 상수라는 값을 미리 정해놓고, 이건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할 필요는 없어요. 미리 다 주어지니까 이걸 가지고 어떻다 상환을 하게 된다. 그래서 만약에 원리금 균등 상환 저당이라는 얘기인즉슨 1회차도 어떻다? 1회차도 만약에 1,000만 원이다. 그러면 2회차도 얼마? 원리금 합쳐서 1,000만 원. 3회차도 1,000만 원.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을 원리금 균등 상환 저당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1,000만 원이라는 금액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다? 원금도 포함이 되어 있을 테고 이자도 포함이 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전제를 삼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수험생에서 외워야 되는 게 뭐냐면 초이후원이라고 외우셔야 돼. 초이후원. 그래서 매기수 상환할 원리금 상환액 자체는 동일하지만 그것을 구성하는 금액 요소를 보니까 원금이라고 하는 거. 초기에는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후기로 갈수록 어떻다? 원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진다. 그래서 해석하면 이런 식이야. 지금 1,000만 원, 원리금 균등 상환 저당에서 매기수 상환할 금액이 만약에 1,000만 원이다. 그럼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일기차는 원금이 100만 원, 이자가 900만 원, 2기차는 원금이, 지금 이제 원금이 200, 이자가 800, 3기차는 300에 700, 4기차는 400에 600. 그래서 이 뒤쪽이 이자 금액이 되는데, 초기에는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그만큼 이자가 점점 줄어드는 대신에 후기로 갈수록 어떻다? 그만큼 원금 상환액도 늘어나게 된다. 이 문장을 가지고 아주 도배질을 합니다. 초이후원. 원리금 균등 상환 저당에 있어서 매기수 상환할 금액은 일단 동일하다라는 전제에서 초기에는 뭐가 크고 이자가 크고 후기로 갈수록 이자가 줄어드는 만큼 원금 상환액이 늘어나게 된다. 이걸 외워야 된다고. 초이후원. 초이후원이라는 개념을 외우셔야 된다고. 이자 상환액은 어떻다? 점차 감소한다. 원금 상환액은 어떻다? 점차 증가한다. 그래서 그 각 회차의 원금 상환액과 이자 상환액을 모두 계산을 하게 되면은 그래서 결과적으로 금액은 항상 어떻다? 동일한 구조를 갖추고 있는 것이 바로 원리금 균등 상환 저당. 그래서 지금 볼까요? 원금 균등 상환 저당은 초반부터 점차 금액이 줄어들죠. 근데 전체를 합친 금액은 어떻다? 항상 동일하다. 원리금 균등 상환 저당은 매기수 상환할 금액이 동일한데 전체를 다 더해봤을 때 총 상환할 금액, 총 상환할 이자는 항상 동일하다라는 전제가 쌓였을 때 초반에 많이 내는 것을 뭐라고 한다? 원금 균등 상환 저당. 초반에 상대적으로 적게 내는 것을 뭐라고 한다? 원리금 균등 상환 저당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끝이에요. 그래서 지금 상환액 추이. 자, 매기수, 원리금 균등 상환 저당에 있어서 매기수 상환액은 항상 동일하다. 그래서 외울 게 뭐라고요? 초기에는 이자가 비중이 더 크다가 이자의 상환 금액이 점차 줄어들고 그 다음에 후기로 갈수록 원금의 상환액이 점차 늘어나는 구조. 이걸 이름하여 뭐라 부른다? 바로 원리금 균등 상환 저당. 그리고 전체 그림 보셔야 돼. 초반에 더 많이 내는 게 뭐라고요? 원금 균등 상환 저당. 전체 금액을 봤을 때 상대적으로 후반에 더 많이 내는 걸 뭐라고 한다? 바로 원리금 균등 상환 저당이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점정 상환 저당은 따로 계산 문제도 없고 그냥 의미만 물어봐. 제일 쉬운 문제죠. 초기에 적게 내고
나중에 많이 내는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다. 점증 상환저당 또는 체증 상환저당이라서 문제 가치는 거의 없습니다. 이거 나오면 진짜 감사한 문제, 제일 쉬우니까. 그래서 다시 갑시다. 원금 균등 상환저당. 원금은 동일하다. 이자는 점차 줄어든다. 그래서 초기에 더 많이 내고 후기에 적게 내는 방식. 상대적인 금액이에요. 일기 때 제일 많이 내고 말기 때 제일 적게 내는 방식을 바로 원금 균등 상환저당. 원리금 균등 상환저당은 자 항상 매기수 상환할 금액 자체는 동일하지만 그것을 구성하는 요소 초, 이, 후, 원. 큰 게 초기에는 이자가 더 크고 후기로 갈수록 원금이 더 커지는 구조를 가리켜서 바로 원리금 균등 상환 저당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걸 이제 응용 들어가면 이런 식이야. 초기에 더 많이, 자, 총 이자 상환액은 항상 동일합니다. 이율이 동일하기 때문에 원리금 균등 상환 저당과 원금 균등 상환 저당, 점증 상환 저당 총 납입할 금액은 똑같다고. 근데 초반에 많이 내는 게 원금 균등, 초반에 상대적으로 제일 적게 되는 게 점증 상환 저당, 이런 논리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반에 많이 내는 게 뭐다? 원금 균등 상환 저당이 원리금 균등 상환 저당보다 초반에 더 많이 내게 된다.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중도 상환을 했을 때 많은 금액을 납입을 해야 되는 게 원금 균등이냐 원리금 균등이냐. 그러면 원리금 균등이 어떻다? 중도 상환할 때는 더 많은 금액을 낸다. 왜? 초기에 이빠이 많이 내버린 게 뭐가 되니까 원금 균등 상환 저당이니까. 또 달리 표현하면 채무 불이행 위험이라는 거, 사고 칠 위험, 어떤 게 더 크다? 원리금 균등 상환 저당이 더 크다.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고 했을 때 초반에 많이 내버렸다고 원금은. 그러니까 채무 불이행 위험이라는 것도 상대적으로 다 원금 균등 상환 저당이 더 작다라고 할 것. 다 같은 얘기야. 다시 갑시다. 초기에 많이 내는 게 뭐가 된다? 원금 균등 상환 저당. 그래서 초기 납입액에 반대되는 개념이 중도 상환했을 때 상환할 금액을 계산하면 원리금 균등 상환 저당이 원금 균등 상환 저당보다 더 많다. 처음에 적게 됐으니까. 그 다음에 채무 불이행 위험, 사고를 칠 위험이라는 것도 초기에 많이 냈던 애가 상대적으로 작다. 왜? 앞으로 조금씩만 더 내면 되니까. 그래서 채무 불이행 위험도 원리금 균등 상환 저당이 더 크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게 거의 두 문제가 구성이 돼, 이 파트에서. 다시 외우겠습니다. 자, 원금 균등 상환 저당. 원금은 항상 동일해. 그러면 남는 대출 잔액 곱하기 이자율을 곱해서 어떻다? 자, 이자액이 계산됩니다. 그래서 이자액도 점차 줄어드는 모습. 그래서 전체를 보면 초반에 겁나 많이 내고 자, 후기로 갈수록 적게 내는 것을 뭐라고 한다? 원금 균등 상환 저당. 이에 대해서 원리금 균등 상환 저당은 매기수 상환할 금액이 동일해. 근데 두 개를 비교하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초기에 많이 내는 게 뭐가 된다? 원금 균등 상환 저당. 자, 후기로 갈수록 상대적으로 금액이 많아지는 게 뭐가 된다? 원리금 균등 상환 저당이라고 할 것. 그러면 채무 불이행 위험이나 또는 중도 상환했을 때 상환할 금액의 크기라고 하는 것은 원금 균등 상환 저당보다 원리금 균등 상환 저당이라는 게 어떻다? 더 금액이 크다라고 하는 것. 이걸 가지고 이제 지문을 가지고 분석을 해드릴 텐데 해도 너무할 만큼 많이 구성이 돼요. 토시 살살 바꿔가면서 내용 자체는 어렵지가 않아요. 내용은 어렵지가 않은데 실제로 시험 문제를 풀어가는 시점에서는 만만치가 않아. 그래서 지금 제가 설명드린 딱 이 범주를 벗어나는 지문이 하나도 없으니까 이것만 가지고 가십시다. 자, 이제 교재 175페이지 간단한 것부터 이제 가볼까요? 자, 관련 기출 문제를 먼저 한번 지문 먼저 보겠습니다. 순서대로. 지금 보면은 여러분 교재 175페이지의 그 핵심 지문이라고 하는 박스를 보게 되면 별 내용도 없는데 여기서 8개 지문 중에서 하나, 둘, 셋, 3개나 답을 뽑았어요. 근데 내용 보시면 지금 설명드린 내용 그대로 구성을 하고 관련 기출 문제로서 한 문제, 두 문제가 구성이 됐어. 그래서 결과적으로 8년 동안 여기서 6문제나 출제가 되게 됩니다. 그럼 거의 매년 출제가 되는 내용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여기는 이제 디테일하게 가셔야 돼요. 먼저 지문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의 경우 매 기관 상환한 원리금 상환액은 원리금 상환액과 대출 잔액은 점차 감소한다. 맞죠? 아까 제가 원금 균등 상환 저당은 미리 그림을 보여드렸어. 자, 원리금 상환액은 점차 감소한다. 그리고 이제 계속 돈을 갚아가니까 대출 잔액도 당연히 감소하게 된다. 나름 어려웠어요. 자, 이게 오른편. 2번.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의 경우 매기의 상환은 원리금이 점차적으로 감소하게 된다. 맞죠? 그죠? 원금은 동일하고 이자가 점점 줄어드니까 점차적으로 감소한다. 3번 질문요.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은 매기 이자 상환액이 감소하는 만큼 원금 상환액이 증가한다. 맞죠? 초, 이, 후, 원이라고 해서 초기에는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후기로 갈수록 어떻다? 원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 커지는 형태를 가리켜서 뭐라 부른다? 바로 원리금 균등. 그래서 이자 상환액은 점차 감소하고 딱 그만큼 어떻다? 원금 상환액이 증가하게 된다. 그래서 합치면 매 기수 상환액 금액은 항상 동일한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 자, 그래서 4번 볼까요?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의 경우 매기수 상환은 원금액은 점차 늘어난다. 맞죠? 늘어나죠? 이자는 점차 감소하고 원금은 딱 그만큼 점차 늘어나게 된다. 보세요. 똑같은 질문이 없어. 빤한 얘기를 가지고 이자를 갖고 얘기했다가 원금을 갖고 얘기했다가 5번 질문.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은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에 비해서 초기에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라고 해서 좀 어려운데요. 자, 아까 지금 이제 초, 이, 후, 원 그걸로 퉁쳐서 가십시다. 초기에 이자를 이빠이 많이 내는 게 뭐였다? 바로 원리금 균등. 아까 원금 균등은 최대 딱 반 떨어지는 거였어. 이자를 5% 했을 때 원금 반, 이자 반 이런 식으로. 조금 어려운 지문이고요. 자, 6번 지문.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의 경우 매기간 상환은 원금 상환액이 점차 증가한다. 가 돼야 되죠? 이자는 점차 감소하고 원금은 점차 증가한다가 돼야 되죠? 지금 보면 비슷한 거 계속 내고 있다고요. 그 다음에 7번. 점증 상환 방식의 경우 미래 소득의 증가가 예상되는 차입자에게 적합하다. 맞죠? 점증 상환 저당은 뭐라고요? 초기에 적게 내고 나중에 많이 내는 것을 뭐라고 한다? 점증 상환 저당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오른표. 그 다음에 체증 또는 점증 상환 방식의 경우 미래 소득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은퇴 예정자에게 적합하다. 틀렸죠? 문제 보고 베낀 거 보이시죠? 똑같은 얘기를 한 번 틀리게 한 번 맞게. 그래서 그 정도 넘어가서 넘어가기 전에 먼저 저거부터 가볼까요? 관련 기출문제 바로 보겠습니다. 정의 가지고 내는 문제. 여러분 교재 175페이지 24회 때 A형 30번 문제 검토합니다. A 방식이란 원리금 상환액의 부담을 초기에는 적게 하는 대신 점차 그 부담액을 늘려가는 방식으로 장래 소득이나 매출액의 증가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개인, 기업의 적절한 대출 방식. 이건 이제 점증 또는 체증 상환 방식. 두 번째, 자, 원리금 상환액이 매기 동일하지만 스톱. 이미 이거 뭐가 됩니까? 원리금 균등 상환 저당이 되는 거죠? 그죠? 뭐 이런 문제가 나왔었고요. 그래서 기업번은 체증 또는 점증 상환, 두 번째는 원리금 균등 상환 저당. 넘어가서 여러분 교재 176페이지 일정 기간 동안 상환액을 특정 비율로 증액해서 원리금 상환액을 초기에는 적게 부담하고 부담을 늘려가는 방식, 이것은 점증 상환 저당이라는 방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25회 때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23회 때 점증 상환하고 원리금 균등 두 개를 물어봤다가 25회 때는 뭐만 가지고 점증 상환 또는 체증식 분할 상환 방식에서 체증, 점증 같은 얘기입니다. 체증, 점증 같은 얘기라고요. 그래서 답은 2번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를 분석해 보니까 점증 상환 방식 관련해서 여러분 교재 175페이지에 7번 질문 한번 답을 뽑아냈었고요. 그 옆에 23회 때 한번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25회 때 이렇게 한 두 문제 반 정도를 답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29회 때 나왔었구나. 29회 때, 23회 때, 25회 때. 어쨌든 이렇게 두 문제 반 정도를 구성을 했고요. 자, 그리고 나와서 여러분 교재 몇 페이지? 176페이지 상환 방식의 비교. 자, 초기에 많이 내는 게 뭐가 된다? 원금 균등. 자, 그래서 상대적으로 초기에 적게 내는 것이 뭐가 된다? 원리금 균등이라고 하는 것. 지문 가지고 분석해 보겠습니다. 대출 기간 만기까지 대출 기간의 총 이자 수입의 크기는 원금 균등 상환 방식, 점증 상환 방식,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 순위가 틀렸다고
어차피 이자율에 따라서 이자 금액이 정해지기 때문에 이자율은 똑같다고 전제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방식을 채택하든 결국은 갚아야 될 금액 자체는 어떻다? 항상 동일한데 그 특정한 금액을 갚기 위해서 순서 초기에 많이 내면 원금 균등 상환 저당이고요. 후기로 갈수록 많이 내는 방식을 바로 원리금 균등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2번.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은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에 비해서 전체 대출 기간 만료 시 누적 원리금 상환액이 더 크다. 틀렸죠? 어차피 원리금 상환액은 항상 어떻다? 동일하다라고 할 것. 그래서 2번 틀렸고요. 3번 체증 또는 점증 상환 방식은 대출 잔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므로 다른 상환 방식에 비해서 이자 부담이 작다. 틀렸죠? 어느 쪽이 됐든 간에 이자 상환액은 항상 어떻다? 동일하다라고 하는 거야. 이자 상환액은 이율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 그 뭐에 따라서 상환 방식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할 것. 4번째는요. 대출자 입장에 대출자가 누굽니까? 금융기관을 의미하게 됩니다. 임대인, 이임차인 떠올려셔야 돼. 임대차 했을 때 대출자, 차입자 이런 용어들. 대출자 입장에서는 차입자에게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보다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으로 대출해 주는 것이 원금 회수 측면에서 보다 안전하다. 초반에 많이 내는 게 뭐가 된다? 원금 균등 상환자당. 아주 단순하게 가는 거야. 이게 중간에 부도 난다는 생각은 하면 안 돼. 그래서 초반에 많이 내는 게 뭐가 된다? 원금 균등 상환 방식. 그래서 자, 대출자 입장에서는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이 좀 더 빠르게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다. 총액은 똑같아지지만 그다음 5번 대출기간 초기에는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과 원리금이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보다 더 많다라고 해서 맞죠? 그래서 초반에 많이 내는 게 뭐가 된다?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이 되게 될 것이다. 6번째는요.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은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에 비해서 대출 직후에는 원리금 상환액이 작다. 이제 정신이 혼미해지기 시작하는 거야. 딱 이런 상태에서 시험을 보러 간다고. 또 그냥 말에 빙빙 돌다 보니까 뒤죽박죽 돼. 아까는 다 알았어. 근데 또 보면 이제 헷갈리게. 다시 갑시다.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은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에 비해서 자, 직후에는 상환액이 더 적다. 그러면 직후에 더 많이 내는 게 뭐가 된다?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이죠. 그래서 옳은 표현이 되게 되는 겁니다. 이놈들 미친놈들이야. 똑같은 말을 이렇게 살살 바꾸세요. 오른쪽에 7번 질문. 상환 첫 해의 원리금 상환액은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이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보다 크다. 틀렸죠? 초기에 더 많이 내는 건 뭐가 된다?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이 되게 된다. 그 다음에 8번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은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에 비해서 대출 초기에 소득이 낮은 차입자에게 유리하다. 초반에 많이 내는 게 원금 균등이니까 자 사입자 입장에서는 초반에 소득이 없으면 어떻다? 이때는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을 채택을 하려고 할 것이다. 9번 중도 상환 시 차입자가 상환해야 되는 저당 잔금은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이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보다 더 적다. 틀렸죠? 초기에 많이 냈던 건 뭐가 된다? 원금 균등. 그럼 중도 상환한다고 했을 때 다 정상적으로 갚은 걸 전제하는 거야? 이 문제를 풀어갈 때는 항상 정상적으로 다 갚았다는 전제가 돼야 돼요. 만약에 이자를 중간에 원금을 갚지 않았으면 저당권 실행해서 경매에 붙여버리기 때문에 더 이상 논할 필요가 없어. 그래서 지금 다시 중도 상환 시 차입자가 상환해야 되는 저당 잔금은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이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보다 더 많다가 돼야 되죠. 초반에 많이 냈던 건 뭐니까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틀렸고요. 10번 대출금을 조기 상환하는 경우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에 비해서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의 상환액이 더 크다. 틀렸죠? 원금 균등은 초기에 많이 냈었죠? 중도 상환하면 상대적으로 더 적게 내게 된다. 그래서 이게 어렵다고. 뭐가? 내용은 되게 단순해. 내용은 단순한데 계속 살살 바꿔가면서 조금씩 말을 바꿔가. 그래서 다시 머릿속에 정리해야 돼. 초반에 많이 내는 게 뭐가 된다? 원금 균등.
후반에 상대적으로 많이 내는 게 원리금, 균등. 보시다시피 점증 상환 방식은 따로 문제를 구성을 해. 점증 상환 방식과 원리금, 균등을 비교하지 않아. 안 해도 똑같은 문제 안 나와. 끊임없이 이렇게 토시를 살살살. 그러니까 기존의 기출문제를 가지고 내용은 다 정해져 있어. 그걸 갖고 토시를 살살 바꿔가면서 누구보다 뭐 크다, 작다 이렇게 토시 바꿔치기 하는 식으로 출제가 돼요. 다시 초반에 많이 내는 게 뭐라고요? 원금, 균등 상환 방식. 그러니까 중도 상환을 할 때, 중도 상환을 계산하거나 또는 세부 불이행비용을 따질 때는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이 중도 상환이 또 크고 세무 불이행비용도 더 크다. 초반에 많이 내는 것이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 그래서 대출자 입장에서 단순화시키면 초반에 어떻게든 미리 받아내야 되는 거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이 그래서 대출자 입장은 더 유리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11번 지문이요. 몰라도 돼요. 너무 어려우니까. 여기까지가 비교하는 문제. 그러니까 이런 식의 지문을 가지고 지금 몇 문제를 구성했냐면 아까 6문제, 7문제 정도가 출제가 됐어요. 8년간의 데이터입니다. 그럼 매년 한 문제 무조건 나오는 것이 바로 이 주제야. 8년 동안 7문제 나왔으니까. 야, 얘들은 이 똑같은 내용을 살살 바꿔가면서 그래서 어려워요. 그래서 정말 정확하게 외워야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자, 이제 남아있는 게 계산 문제 형태가 되게 됩니다. 여러분 자료 176페이지 다시 이거 가지고 설명드릴게요. 자, 지금 이 계산 문제가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이 한 문제가 있고요.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이 한 문제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수험생 입장에서 준비할 건 뭘 외우냐면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만 외우면 돼. 혹시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이 나오게 되면 그냥 대충 찍고 넘어가면 돼. 왜? 1분 안에 못 풀어. 계산 문제상. 출제 기술상 1분 안에 풀 수 없는 문제가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이에요. 내용을 다 알고 계산기를 사놓는 게 숙련이 돼 있다라고 할지라도 쉽지가 않아. 그럼 항상 지금 또 주기를 봐야 되는데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이 26회 때, 28회 때 출제가 됐어요. 그리고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이 29회 때 나왔어. 그럼 지금 주기상 내릴 만한 게 확률상 높은 게 뭐가 되겠어요?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이 굳이 계산 문제를 낸다 한들 그게 더 확률이 높다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풀만한 문제, 맞출만한 문제는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만 현실적으로 풀 수가 있어요. 왜? 원리금, 균등은 나중에 시간 나면 한번 해설 보실 텐데 그게 숫자도 더럽게 지저분하고 깔끔하지가 않아. 자, 그래서 지금 이번 순환 때는 이걸 공부하실 거야. 간단해.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은 일단 두 개로 나눠서 계산해야 돼. 매기수 상환할 원금을 한번 계산해야 되고 그리고 남은 대출 잔액을 가지고 이유를 곱해서 어떻다? 매기수 상환할 이자액을 계산해야 됩니다. 그래서 매기수 상환할 원금과 매기수 상환할 이자액을 더하게 되면 이것이 바로 어떻다? 원금, 균등, 상환 방식에 따라서 매기수 상환할 원리금의 합계액이 되게 됩니다. 해서 자, 다시 공식 볼까요? 자, 매기수 상환할 자, 원금 상환액. 자, 대출 총액. 나누기 얼마? 융자 기간. 그리고 자, 이자액은 잔고, 대출 잔고 곱하기 이율을 곱하게 되면 어떻다? 이게 매기수 상환할 원금, 균등, 상환 방식에 따른 이자액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더하게 되면은 이게 바로 뭐가 된다? 매기수 상환할 원리금의 합계액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 계산 문제 두 문제 나와 있는데 첫 번째 문제는 쉬웠었어요. 26회 때 문제 겁나 쉬웠어. 주택 구입을 해서 은행으로부터 2억을 대출을 받았다. 그리고 대출 조건이 다음과 같을 때 2회차 상환할 원리금을 구하시오.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해야 돼? 즉 문제에서 2회차 원리금을 구하시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문제 보시게 되면 원리금 상환 조건은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이라고 문제가 주어져 있죠. 이 문제는 사실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인지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인지를 먼저 판단을 하셔야 돼. 그래서 원금, 균등, 상환 방식 그리고 연단위 매기말 상환 그리고 대출 기간 20년이고요. 대출 받은 총액이 얼마? 2억. 아까 봤던 문제야. 자, 지금 2억을 대출을 받았어. 얼마? 20년. 1년에 한 번씩 상환한다. 20년이라는 것을 자, 계산을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자율이 얼마를 주고냐면 연 5% 나와 있죠? 5%. 5%는 계산할 때 어떻게 해야 돼? 0.05를 곱해야 돼. 나중에 산수도 이렇게 헷갈려. 5%가 딱 나오면 5를 곱하나 0.5를 곱하나. 0.05입니다.
웃을 일이 아니라니까요. 나 이거 처음에 공부할 때 5%가 나오니까 가슴이 벌렁거려. 0.5인가? 5인가? 아무리 계산해도 계산이 안 나와. 나중에 깨달았어. 아, 5%는 0.05구나. 그래서 제가 계속 유치한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쟁점을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2억 대출을 받았어요. 그리고 대출 기간은 얼마? 20년. 그러면 이제 2억을 20년으로 나누게 되면은 얼마 돼요? 매기수 1,000만 원씩. 원금은 상환을 해야 돼. 그죠? 원금 균등이니까. 매기수 1,000만 원씩. 그리고 20년 하면 2억이 되는 거죠. 그러면, 자, 지금 이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대출 잔액 곱하기 이율을 곱하기 되면 어떻다? 이자가 나온다고. 자, 그래서 첫 회차 원금 얼마? 1,000만 원 했죠? 첫 회차 이자는 얼마가 돼요? 한 번도 안 갚았으니 2억이 남아있다고. 잔액이 2억이라고. 2억 곱하기 0.05. 그럼 이게 얼마? 1,000만 원. 해서 1회차에 원금 1,000만 원, 이자 1,000만 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2회차는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했을 때 원금은 그대로 1,000만 원이겠죠? 원금 균등이라고 그랬으니까 1회차도 원금 1,000만 원, 2회차도 원금 1,000만 원, 3회차도 원금 1,000만 원. 원금 다 동일해. 그러면 이자 상환액, 이 기분의 이자 상환액을 계산하려면 대출 잔액이 얼마야? 지금 1,000만 원 갚았죠? 한 번 갚았죠? 그럼 얼마? 1억 9천. 1억 9천이 잔액이야. 여기다가 이율 얼마? 0.05 하게 되면 950만 원 나오는 거죠? 이 기분 이자 상환액은 얼마? 950만 원. 그래서 2회차의 상환을 원리금은 계산하죠. 그럼 얼마라고요? 1,950만 원. 아주 쉬운 문제였어요. 자, 그런데 28회 때 나름 어렵게 나왔어요. 사실은 되게 간단해. 이 문제를 풀어갈 때 논의의 전제는 뭐냐면 중간에 다 갚았다는 게 전제가 돼야 돼. 중간에 다 갚았다고. 8회차, 9회차에 뭐 상환을 이자를 구하시고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움찔한다고. 중간에 안 갚을 수도 있잖아. 이 생각하면 안 돼. 중간에 안 갚아버리면 저당권 실행해서 경매에 붙여버리기 때문에 이자 상환할 기회를 안 줘. 우리 민법에서 기한의 이익이라고 하는 거, 이자, 자, 안 갚아도 되는 거, 기한의 이익,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그런데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게 되면 어떻다? 요거 경매에 붙여버린다고. 은행에서 지금 주택담보대출을 실행을 했다고. 자, 그래서 문제 가보겠습니다. A씨는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서 은행으로부터 5억을 대출을 받았다. 이제 문제가 바뀌었어. 아까는 얼마? 2억. 이번은 얼마? 5억. 대출 기간 얼마입니까? 20년 나와 있죠? 그렇게 무리하게 되질 않아. 해서 대출 기간 20년. 이자율 얼마예요? 5%. 계산의 편에서 5%를 주는 거야. 그리고 원금 균등, 상환 저당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상환 방식은 원금 균등. 그러면 매기수 상환할 원금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야? 5억 나누기 20 하게 되면 2,500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다? 매기수 상환할 원금이 되게 됩니다. 5억 나누기 20 하면 2,500만 원. 그러면 이자를 다 계산해 봐야 돼. 근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녀석들이 지금 뭘 구하라고 되어 있냐면 9회차 상환할 원리금 상환액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죠? 9회차 원금은 얼마예요? 9회차 원금은 얼마예요? 2,500. 10회차 원금은 얼마입니까? 2,500. 그죠? 원금은 항상 동일하니까 무조건 2,500이라고. 그럼 9회차 상환할 이자액을 계산해 봐야 되잖아. 9회차 상환할 이자액은 8회까지 돈을 얼마나 갚았냐가 문제가 되는 거야. 자, 2,500만 원씩 8회를 갚으면 얼마가 됩니까? 2억이라는 금액이 나오게 돼요. 근데 2억을 계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지. 총 대출액이 5억이잖아. 그러면 2억을 갚았어. 그럼 대출 잔액이 얼마가 된다? 3억이 되게 된다. 이자율 얼마? 0.05. 1,500만 원 되는 거죠. 9회차 납입할 이자액이 얼마? 1,500. 그러니까 이건 대출 잔액을 구하는 걸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이때 마음이 점여와. 순간에 안 갚았으면 어떡하지? 무조건 갚아야 돼. 자, 그러면 1,500에다가 아까 원리금 합산액을 구하시죠. 그러면 4,000만 이렇게 나오는 거죠.
두 번째 물어본 게 너무 쉬우니까 지금 13회차에 납부할 이자액. 자, 요것도 그래. 지금 5억 대출 받아서 매기수 원금은 얼마? 2,500씩 갚아간다고. 13회차 납입할 이자액을 구하시오라는 얘기는 13회차 이자를 내기 위해서는 12회까지 다 돈을 갚았어야 된다고. 10회차까지 돈을 제대로 안 갚으면 개판돼 버려요. 그러면 매기수 얼마? 2,500씩 12회까지 제대로 갚은 거야. 그럼 이게 얼마야? 3억이 되는 거야. 갚은 돈이 3억이야. 그러면 5억 대출 받았으니까 얼마? 2억이라고 하는 게 잔액이 돼. 그러면 2억 곱하기 0.05 하게 되면 얼마? 1,000만 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13세 납입할 이자액은 얼마? 1,000만 원. 계산 다 똑같아요. 만약에 굳이 뭐 예상을 한번 해보십시다. 얘들은 지금 계산을 편하기 위해서 아까 9회차하고 그 다음에 9회차하고 뭐가 있었지? 9회차하고 13회차를 물어봤잖아요. 이게 이제 계산의 편의를 돕기 위해서 문제를 물어본 거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회차 납입할 이자액을 하자. 11회차 납입할 이자액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가 있다 하십시다. 그러면 매기수 2,500만 원씩 10회를 다 갚았다는 얘기죠? 그죠? 2억 5천을 갚은 거야. 대출 잔액은 얼마? 2억 5천 곱하기 0.05 하게 되면 5, 25, 5, 20 해서 자 1,250만 원인가요? 이런 논리 구조라고. 다시 문제에서 11회차에 이자를 구하시오 라는 문제가 나온다고. 그러면 10회까지 다 갚았다는 게 전제가 돼야지 11회차 이자를 낼 기회가 부여된다고. 그러면 한 회 얼마? 2,500씩 10회를 갚았다. 그러면 2억 5천을 갚은 거라고. 총 대출액이 얼마가 되니까 5억이니까 2억 5천 빼게 되면 대출 잔액이 얼마? 2억 5천. 2억 5천에다가 이율이 5%니까 0.0 곱하면 1,250만 원이 나온다. 이런 논리 구조라고요. 감 잡으셨어요? 다시 한 번만 더 가십시다. 지금 이 문제에서 만약에 얼마 줄까? 자, 6회차 이자액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5회까지 다 갚아야 또 다 6회차 이자를 낼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6회차면 계산이 힘드니까 7회차 이자를 가십시오. 7회차 이자를 구하시오. 계산의 편의를 해서. 그러면 6회까지 2,500만 원 곱하기 6회를 다 내야지 어떻다? 7회차 이자를 낼 기회가 있다고. 그럼 이게 얼마가 돼? 6, 5, 30에 3에 6, 20이 1억 5천을 갚은 거지. 그죠? 1억 5천을 갚았으니까 아까 5억 대출을 받았으면 자력이 얼마? 3억 5천이 되게 된다고. 여기다 0.05 하게 되면 바로 7회차 이자액이라는 게 나오게 된다고요. 아마 금액은 그 다음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구조인지 아시겠죠? 12회차 이자를 구하시오. 그러면 11회까지 다 돈을 갚았을 때 12회차 이자를 낼 기회가 부여가 된다고요. 그래서 이게 원금 균등 상환 저당이에요. 이 계산 문제는 사실 되게 간단해요. 루틴을 알게 되면은, 기본 루틴을 알게 되면 이 계산이 복잡하지도 않아요. 다시 가겠습니다. 요거는 워낙 중요한 주제예요. 이 문제는 무조건 맞춰야 돼요. 자, 원금 균등 상환 저당에서 자, 원리금 매기수 상환할 원리금의 합계액은 매기수 상환할 원금과 자, 그 다음에 이자 상환액을 계산해서 더한 것이 원리금 균등 상환 저당에 있어서 원금과 이자의 합산액이 됩니다. 그래서 매기수 상환할 원금이라고 하는 것은 유용자 총액 나누기 유용자 기간, 대출 총액 나누기 유용자 기간, 그리고 특정한 회차에 이자 상환액이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10회차 이자 상환액을 구하시오. 그러면 9회까지 정상적으로 갚았을 때 그 대출 잔액이 있겠죠. 거기다 이자율을 곱하게 되면 그게 이자 상환액이 된다. 이런 식의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정확하게 이 문제는 풀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주기상 26회 28회 때 출제가 됐고 원리금 균등 상환 저당 더럽게 어려운 게 29회인가 출제가 됐다고. 그러면 지금 주기상으로는, 그리고 이 문제는 제가 안 하는 게 뭐냐면 산수가 다 쓰러져 버려. 힘들어가지고 숫자가 지저분하고 뒤에가 원리금 균등이니까 딱딱 금액이 안 떨어져. 그러니까 이거는 해서 크게 남는 장사가 아니고 현실적으로 계산기 두들기더라도 1분 안에 마스터를 하기 힘들어. 그래서 비우고
주로 원금 균등 상환 저당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보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그 정도에서 178페이지 문제는 생략을 할 거예요. 잠시 끝났다가 저당의 유동화 마지막 주제 설명드리겠습니다.